유체 엘리멘트의 속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가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오일러리안으로 표시가 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유체 입자가 어떤 위치에 와 있으면 그 위치의 속도가 곧 그 유체 입자의 속도가 될 것이고, 그때는 그때 그 순간에 그 위치의 오일러리안 속도와 라그란지안 속도는 같다. 그죠? 하지만 그 파티클은 그 다음 순간에 다른 데로 갈 거고, 다른 파티클이 그 위치에 올 거니까 그 다음 순간에는 뭐 그 다음 순간에 맞게끔 다시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점을 내가 오일러리안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었을 때 그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안 바뀐다. 그게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라고 하더라도 그 지점을 지나는 유체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포인트의 속도가 안 바뀐다는 얘기지, 그 포인트를 지나가는 파티클의 속도는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파티클이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다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달라진다. 그러면 오일러리안으로 관찰했었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지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x1 지축이 있고 어떤 시간 t에 내가 관심 있는 파티클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하고, 얘가 시간 dt가 흐르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이동했다라고 봅시다. 늦게 온 사람은 자꾸 수업 방해하지 말고 수업 끝나고 제출하세요. 감점 당하고 난 다음에. 숙제 내는 날은 늦게 오면 손해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 dt일 때 저까지 이동했는데 그때 위치 베타는 r 플러스 dr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시간 t에서, 즉 위치 벡터 r인 지점에서 오일러리안 속도와 이때 이 파티클의 이 파티클의 이름을 p라고 하면은 이 파티클의 라그란지안 속도, 뭐 r0는 굳이 없어도 되고 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파티클 p가 정해져 있다고 치면은 얘는 그냥 시간만의 함수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dt일 때 이 파티클은 r 플러스 dr로 옮겨왔고, 그죠? 그러면 이 파티클의 라그란지안 속도하고 이 시간에 r 플러스 dr에서의 라그란지안 오일러리안 속도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그란지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그란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파티클의 가속도, 시간 t에서 이 파티클의 가속도는 주어진 시간 dt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만 계산하면 가속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오일러리안으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좌변, 이거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예요. 좌변은 저렇게 x 플러스 dx, 뭐 y 플러스 dy, 그다음 t 플러스 d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x, y, z 그리고 t에서의 속도에 대해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쟤는 이것과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 텀이 있겠지만은 얘는 무시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시간 dt 동안의 속도 변화를 한번 보면 파티클 속도
얘죠. 그죠?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라그란지안으로 관찰한 속도가 이 파티클이 시간 dt 동안 저만큼의 속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미 얘들은 오일러리안을 표현하면 다 표현돼 있죠. 남는 게 오일러리안 속도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파티클이 시간 dt 동안에 겪은 속도 변화는 dvp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라그란지안 속도 v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얘들 둘은 오일러리안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체 유동을 관찰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인포메이션은 라그란지안 속도이기 때문에 라그란지안 속도로부터 어떻게 엑셀러레이션을 구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시간 t에서 저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가속도 A를 A라고 표현하고, 얘도 역시 라그란지안으로 관찰하면 시간과 공간의 함수가 되겠죠. 이때 얘는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파티클의 라그란지안 가속도와 같아야 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라그란지안 속도를 안다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한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이렇게 dvp, dt로 계산을 했을 텐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오일러리안 속도이기 때문에 오일러리안 속도를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요식을 그냥 dt로 나눈 겁니다. 예, 맞아요. 여기 있어야 되죠.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았으나 정신 차리고 받았었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틀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계속 dx dt, dy dt, dg dt, dt dt는 같은 dt니까 약분돼서 1이 될 것이고, dx dt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 dt 동안 dx가 뭐예요? 파티클이 움직이는 거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 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하고 같아요? 응? 저 파티클의 x 성분 속도죠, 그죠? 얘가 u예요, 그죠? 얘는 시간 dt 동안 움직인 거리, y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니까 얘는 속도 v가 될 것이고, 얘는 속도 w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라그란지안 속도와 오일러리안 속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속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더니 오일러리안 가속도는 즉 어느 특정 순간에 그 지점의 가속도는 그냥 그 지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 해서 낼 게 아니고 공간에 대해서 그 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그란지적으로 생각하면은 학생들이 흔히 이것만 갖고 가속도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V가 오일러리안 속도일 때는 그 지점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속도가 변하고 있는지 또 고려해야 되고 그 지점이 주변 지점과 dx, dy, dg라고 하는 것은 주변 지점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변 지점들하고 비교해서 속도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줘야지 제대로 된 그 지점에서의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텀이 4개나 되죠. 그죠? 시간 텀도 있고 x 텀, y 텀, z 텀 4개나 있으니까 이렇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얘는 이렇게 해서 대문자 D를 써서 전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미분은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이름이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는 전미분이고 물질 미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material derivative 그다음에 substantial derivative 아니면 particle derivative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름이 많은데 이런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일러리안으로 어떤 물리량을 내가 관찰을 했다, 관측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물리량의 변화율은 항상 전미분 갖고 계산해야 됩니다. 라그란지안으로 관찰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되는데 오일러리안을 관찰했을 때는 이렇게 전미분을 써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전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유체학에서 지금 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아마 평생 다시 배울 일이 없을 거예요. 딴 데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4학년에 김원무 교수님이 가르치는 강의가 뭐죠? 열기관인가? 열동력인가? 그래서 김현무 교수님이 맨날 불평하세요. 유체역학에서 이거를 개념을 제대로 못 배워갖고 4학년 애들이 응? 계산을 못한다고. 나는 제대로 가르쳤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 안 듣게 하세요. 그럼 내가 한 말씀씩 하죠. 아, 학생들이 2학년 때 연력학을 제대로 안 듣고 올라와서 가르치기 힘들다고 유체역학. 그래서 가속도는 어떤 지점의 가속도는 전미분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편미분이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의 가속도는 velocity field를 전미분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적어보게 되면
이게 가속도가 벡터죠. 속도도 벡터고 가속도도 벡터입니다. 벡터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로 적어놔도 이거 식이 세 개인 거예요. X성 X에 아니, 가속도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학생들이 벡터의 개념을 잘 몰라요. 벡터가 크기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X 성분의 크기, Y 성분의 크기, Z 성분의 크기. 벡터 하나의 크기는 하나인데 각각의 성분별로 또 크기가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로컬 엑셀러레이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로컬 엑셀러레이션, 공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컨벡티브 엑셀러레이션, 대류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로컬 엑셀러레이션은 국부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다 적어보게 되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시험을 내봤는데도 틀리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돼요. 이거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 이렇게 됩니다. 이 라그란지안,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그거에 따라서 velocity field라는 것도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전미분을 이용한 오일러리안 가속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분이라는 것에 이 의미를 물리적인 의미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물리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공간에 대한 변화율을 함께 고려를 해야지 그 지점에서 그 물리량의 변화율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오일러리안으로 관찰을 했었을 때. 질문 있습니까? 학기 초에 첫 시간에 내가 그 시청각 자료 MIT에 있는 사이트 알려줬죠? 기억나요? 응? 알려줬는데 이메일로도 보내줬는데 기억 안 나요? 내가 착각하는 건가? 내가 이메일 안 보내줬나? 이메일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 나머지는 받았다 이거지. 받은 사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시청각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메일로 보내줄 텐데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나와요. 아 저기 합시다. 우리 그 수업 계획서에 보면 홈페이지 있죠.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앞에 mbc 한양.ac.kr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 메뉴에 링크라고 있어요. 이 링크에 가보면은 뭐 시청각 자료라고 있을 거예요. 플루이드 미케닉스 뭐 시청각 자료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리스트가 쫙 뜨는데 오일러리안 라그란지안 디스크립션에 있는 거 이거 꼭 보세요. 숙제입니다. 확인하지 않겠지만은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예전에 한 50년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크게 큰 돈을 들여갖고 유체각 강의 자료를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피로 교수님이라고 유체학에서 아주 대가이셨던 분인데 돌아가셨었는데 그 교수님이 만든 자료인데 이거 보게 되면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영어로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재밌겠죠.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본도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대본을 프린트해서 보면서 두 번, 세 번, 10번까지 보면은 이해될 거예요, 뭔지. 자, 그래서 이제 오일러리안으로 유체 유동을 관찰했을 때 오일러리안 속도와 오일러리안 가속도를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키네매틱스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유체의 움직임이 있는데 물이나 공기도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다 투명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럼 얘를 내가 상대방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좀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유체 유동을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죠. 여기 있는 유체입자들 이렇게 움직인다. 저기 있는 유체입자들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선들을 대표해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림라인, 패드라인, 스트릭라인. 유체 유동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이런 라인들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제일 쉬운 게 패드라인. 우리말로는 유적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라그란지적으로 관찰한 거예요. 라그란지적으로 유체의 입자를 관찰을 해서 그 유체 입자의 궤적을 그린 게 패드라인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야구공이 추신수가 홈런을 쳐갖고 야구공이 날아간다. 야구공이 날아간 궤적 있죠. 그게 패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플루이드 파티클에 대해서 하나의 패드라인이 나올 거고 내가 두 개를 관찰했다 그러면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그죠? N개를 관찰했다 그러면 N개의 선이 나오겠죠. 근데 패드라인은 어떤 유체 입자를 일정 시간 동안에 관찰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만 딱 관찰해 갖고는 점만 지키는 거지 라인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유체 입자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그 유체 입자의 궤적을 그린 게 패드라인입니다. 유체 입자가 시간 t1에서 여기 있었고 t2에서 여기 있었고 t3 가니까 일로 움직였고 t4에서는 일로 왔고 뭐 t5에서 다시 여기 있더라. 그러면은 이 궤적을 쭉 연결한 게 이 패드라인이란 거예요. 스트릭 라인은 유맥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어떤 특정 지점을 정해놓고 그 지점을 통과하는 유체 입자들이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보면 그 지점을 유체 이동이 있으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수많은 유체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유체 입자들이 이제 다른 어떤 순간에 유체 입자들이 다 다른 지점을 다른 위치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겠죠. 그죠? 어느 한 지점을 10개 유체 입자가 통과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10개 유체 입자가 그 점유하고 있는 위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이 이 스트릭 라인이 되는 겁니다. 스트릭 라인 특징은 뭐냐면은 스트릭 라인 상에 있는 모든 유체 입자들은 앞선 시간대에서 특정한 점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t1이라는 시간대에 여기 동그라미 파티클이 여기 파란 점을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죠? 그 다음 t2라는 시간대에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파티클은 뭐 일로 옮겨왔겠죠. 그러면 이 파란 점에 뭐 예를 들어 세모난 파티클이 들어오겠죠. 그죠? t3라는 시간에서는 동그라미는 일로 왔고 세모는 뭐 예를 들어서 일로 왔고 그다음 이 지점은 네모란 파티클이 들어올 수 있겠죠. T4에서는 동그라미는 또 일로 왔고 세모 일로 왔고 세모가 여기 왔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모죠. 네모가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는 뭐 별표라고 하는 입자가 왔다. 그죠? 그럼 시간 T4에서 이 T4라는 이 순간에 저 파란 점을 지나는 스트리크 라인은 별표하고 네모하고 세모하고 동그라미를 연결한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리크 라인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스트리크 라인은 바뀌는 거죠. 만약에 T3에서 스트리크 라인을 내가 그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가 세모였죠. 세모하고 이 점하고 연결하는 거니까 T3에서의 파란 점을 통과한 스트릭 라인은 이 노란 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마다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파티클의 위치를 연결하는 선이 스트리크 라인이 되는데 어떤 파티클을 연결하느냐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한 파티클을 연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림 라인이 있어요. 이게 제일 친숙한 건데 개념상으로는 제일 어렵습니다. 유선입니다. 유선은 뭐냐 하면은 나한테 어떤 오일러리안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velocity 필드가 주어져 있으면 각각의 위치에서 내가 속도 벡터를 다 그릴 수 있죠. velocity 필드를 하니까 속도 벡터를 쫙 있으면은 어떤 속도 벡터에 접하는 선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분을 조그맣게 그리다 보면은 어느 경우에 그 선분들이 쭉 이어져서 여러 개의 선분들이 쭉 이어져서 하나의 라인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림 라인이 되는 겁니다. 유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선을 안다라는 얘기는 유선상의 모든 지점에서 속도 벡터를 그려보면 그 속도 벡터는 유선상의 모든 지점에서 접해야 됩니다. 그게 유선의 정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선의 정의는 유선상의 모든 지점에서의 속도가 아니면 속도 벡터가 그 유선에 접하도록 그린 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선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 이 유선상이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속도 벡터는 다 이 유선에 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벡터들을 다 알고 있다면은 이 벡터들을 접하는 선분들을 쭉 연결하면은 이렇게 유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선은 내가 그리기 나름이죠. 100개를 그릴 수도 있고 1000개를 그릴 수도 있고 10,000개를 그릴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서나 유선상의 어느 지점을 택하더라도 그 지점에서의 속도 벡터는 유선에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순간에 유체 엘리멘트들의 이동 방향이나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유선상의 모든 지점에서 속도 벡터가 유선에 접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속도 벡터를 알면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유선이다. SL이 유선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이 유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그죠? 기울기는 이 방향일 거예요. 그죠? 이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의 이 방향이 바로 속도 벡터의 방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기울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거리를 dx, dy라고 한다면은 기울기는 dx분의 dy가 기울기죠. 근데 그거하고 속도 벡터의 크기에 비해 u 벡터 velocity의 x 성분 u하고 y 성분 v하고의 b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u가 되고 이게 곧 v가 됩니다. 그래서 평면상으로 생각하면 이 기울기하고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결국 얘는 이렇게 돼서 속도 벡터를 안다. 그 말은 UVW를 안다는 거죠. UVW를 아니까 이거를 풀면은 XYG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 방정식이 바로 유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것이 유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velocity 필드가 주어져 있다. 이퀘이션 1이면 이퀘이션 1을 적분하면 유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유선의 방정식을 갖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려보면 유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패드라인은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유체 입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해서 얻은 그 유체 입자들의 궤적이고 스트리크 라인은 어느 특정한 한 지점을 통과한 유체 입자들을 어느 순간에 이어놓은 선이고 스트림 라인은 속도 벡터에 접하는 선분들을 이어놓은 선이 되는 겁니다. 세 개가 다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질문. 광고 같은 거, 자동차 광고 이런 거 뭐 보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얘가 얼마만큼 예쁘게 잘 빠졌는지 유선형으로 잘 빠졌는지 우리가 유선형이란 말을 쓰죠. 그때 유선형이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잘 빠졌는지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얀 연기를 이렇게 뿌려갖고 하얀 연기가 스무트하게 지나가는 거를 본 적 있죠, 그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때 이 선들은 여러분들 이제 눈에 유체 유동이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를 해준 건데 뭐 이거 뭐 수소 이게 물이었다 그러면 수소 이온일 것이고 아니면은 이 뭐 연기 같은 걸로 합니다. 오일이나 뭐 이런 걸로 연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눈에 보이는 이 선 하나 하나가 패드 라인이겠어요, 스트림 라인이겠어요, 스트릭 라인이겠어요? 응? 이 무슨 선이 맞을 것 같아요? 패드 라인이다. 손 들어봐. 사람들이 소신이 없어. 대학교 3학년에 돼갖고 스트릭 라인이다. 스트림 라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냥
뭘 것 같아요, 이거? 이 연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어떤 연기가 꽉 차 있는 구멍이 있어, 파이프가 있거나 어떤 뭐 소스가 있어서 여기서 구멍을 내 갖고 여기서 연기를 이렇게 뿜어 주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와서 연기 입자들이 나와서 자동차 주변에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면 이제 뭘 것 같아요? 스트림 라인이에요, 스트릭 라인이에요, 패드 라인이에요. 응? 그래도 모르겠지. 이 연기 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기 지금 한 점을 지났다는 거잖아요. 스트릭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담배 연기, 응? 담배 꽁초를 이렇게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연기가 뭐라고 피어오르죠.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것들, 그죠? 굴뚝에서 연기 한꺼번에 나오지만은 여기서 가는 연기가 나온다. 굴뚝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그 연기 입자들이 지나간 거죠. 다 스트릭 라인이에요.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얘는 스트릭 라인이 맞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 세 가지 라인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경우냐면은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 다 기억하죠?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때, 올러리한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때. 왜 같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빌라시티 필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속도는 x와 y와 g만의 함수고 시간 t의 함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속도 벡터가 빌라시티 필드가 시간에 대해서 안 바뀌니까, 그죠? 빌라시티 필드를 지금 플랫하나 나중에 플랫하나 언제 어느 때 플랫하나 다 똑같은 속도 벡터 패턴을 보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지금 스트림 라인을 그리나 이따가 그리나 앞에 그리나 훨씬 이전 시간에 그리나 동일한 스트림 라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속도가 안 바뀌니까 당연히 속도에 접하는 선인 스트림 라인도 안 바뀔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떤 파티클이 어떤 스트림 라인 상에 존재했는데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그러면은 얘가 스트림 라인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림 라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한 지점의 스트림 라인 상의 한 지점의 속도는 스트림 라인의 방향하고 일치해야 되죠. 그죠? 스트림 라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트림 라인의 수직한 속도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스트림 라인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애는 이 스트림 라인의 기울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 순간에는 또 스트림 라인의 기울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평생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다음 위치로 옮겨왔을 때 스트림 라인이 바뀌겠죠. 그럼 얘가 일로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스트림 라인 상에 머무르지 못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얘는 이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스트림 라인이 곧 이 파티클의 궤적이 되는 거죠. 패드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다라고 하면은 스트림 라인은 곧 패드 라인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트림 라인 상에 어느 한 점을 통과하는 유체 입자가 있다. 얘는 그 다음 순간 여기 와 있을 거고 또 맨 처음에 그 한 점을 통과한 다른 유체 입자도 그 다음 순간에 또 그 옆에 와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 한 점을 연결한 선이 안 바뀌기 때문에 스트림 라인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통과한 스트림 라인 상의 한 점을 통과한 모든 유체 입자들은 다 스트림 라인 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죠? 스트림 라인의 정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스트림 라인이 안 바뀔 거니까. 시간이 바뀌어도 스트림 라인은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러면 스트림 라인, 패드 라인, 스트릭 라인 일치합니다. 근데 사실은 스테디 스테이트는 흔하지 않죠.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스테디인 경우에 velocity 필드는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스트림 라인도 매 순간마다 변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스트림 라인하고 패드 라인하고 스트릭 라인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질문 있어요? 확 꺾이고 하는 게 항상 없느냐?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됐다. 이게 만약에 내가 비스커스 스펙트를 무시해서 인비시드 유동으로 생각한다.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아니면은 해석적으로, 즉 종이하고 연필을 이용해서 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어떤 스트림 라인이 되는 거예요. 벽면을 따라서 움직인다. 여기서부터 이 칩자가 꺾여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 지점의 속도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은 벽면을 따라서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점은 기울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두 개가 있죠. 그럼 속도가 두 개가 되느냐? 속도는 두 개가 될 수 없죠. 한 지점의 속도 두 개가 될 수 없죠. 그럼 이 지점의 속도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응? 0이에요. 0. 속도의 크기가 0이 되면 방향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방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림 라인 자체가 꺾일 수는 있어요. 속도가 유한한 크기로 있으면은 그렇게 꺾일 수는 없죠. 또 예.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 것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안 그러겠죠. 또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단한 예. 여러분들의 velocity 필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퀴즈 하나. 여기서 지금 이 속도 분포가 주어져 있는데 얘는 1D 플로어예요, 2D 플로어예요, 3D 플로어예요. 딱 보는 순간에 0.5초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생각하고 있으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2D 플로어입니다. 왜? X 속도가 X에 대해서도 변하고 Y에 대해서도 변하죠. A가 0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2D 플로어가 있으면
이 2D 플로우에 대해서 스트림라인 이퀘이션을 구해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2D 플로우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스트림라인 이퀘이션에서 세 번째 Z 성분 없애고 보게 되면 결국 스트림라인의 기울기는 얘와 같더라 라는 거니까 UV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y가 기울기가 됩니다. 뭐 이거 적분하는 거야 다 하죠. 이렇게 구분해서 y하고 x하고 구분해서 각각을 적분을 해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로그 함수로 나오겠죠. 로그 y는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 더하기 c1 어떤 상수 c1이 되는 거고 풀어 쓰게 되면 로그를 벗기게 되면 x와 y의 곱이 일정한 값이 된다 가 답입니다. x와 y의 곱이 일정한 라인들 이건 뭐 머릿속으로도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이 봤을 테니까 이거는 x축이고 이게 y축이면은 이런 라인들이 보통 x와 y가 일정한 라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c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선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림 라인의 방정식이고 이게 스트림 라인들이에요. 그죠? 스트림 라인 넘버 1, 스트림 라인 넘버 2, 뭐 스트림 라인 넘버 3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스트림 라인인데 좌표값 28을 지나는 스트림 라인을 구하라.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8 대입하면은 c는 16이죠. 그래서 이걸 C2라고 합시다. 그러면 C2는 2 곱하기 8을 만족해야 되니까 16이어서 좌표값 28을 지나는 스트림 라인은 x 곱하기 y는 16과 같다. 이런 것이 답입니다. 구기 단위를 붙이면 그 단위는 미터 제곱이에요. a가 0.3 per second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표값 28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뭐 속도장 나와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v는 0.3 per second 곱하기 2 미터. 좌표값은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미터 단위로 주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0.3 per second 곱하기 8미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속도는 0.6 미터 per second I 마이너스 2.4 미터 per second J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t가 0일 때 2.8을 지나는 파티클이 있다. 이때 이 파티클이 시간이 6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티클이 0초에서 좌표 2.8을 통과했다. 2,8을 통과했다. (6초에서) 이 파티클 어디에 있느냐. 속도장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 보면 나오는 거예요. 속도장이 주어져 있기를 x성분 u는 ax로 주어져 있고 u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속도장 u라고 하는 게 아까도 잠깐 했었지만은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dt 동안에 그 지점의 파티클이 움직이는 거리죠. 그죠? dt가 0으로 수렴할 때 속도성분 v는 뭐예요? 마이너스 ay로 주어져 있는데 얘는 v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짧은 시간 dt 동안에
y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속도 성분 v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맨 처음에 기준 시간이 0초에서 28을 지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 시간이 뭐냐면은 0초에서 28을 지났으니까 t 이퀄 0일 때 x가 2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C1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x0, y0를 2,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풀게 되면 결국 C1이 x0의 함수로 돼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 풀면은 똑같이 풀면은 얘는 y는 y0 2 a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좌표가 뭐냐면은 x가 y 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파티클이 0초에서 2.8을 지난 파티클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x0는 2고 y0는 8이죠. 그래서 t가 6초일 때 t 6초 대입하고 x0, y0 대입하면은 a도 줄여주었으니까 이 파티클이 있는 위치는 12.1m, 1.32m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장이 주어지면 파티클이 어디에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티클이 시간 6초에서 얼마의 속도 값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오일러리안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0초에서 2.8을 지난 파티클이 6초일 때는 그럼 얼마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까? 6초에서 어디에 있는 줄 아니까 이 좌표값을 오일러리안 속도에다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 x하고 y 대신에 12.1, 1.31을 대입을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3.63i 0.396j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패드 라인을 구해봐라. 마지막 이 런 유동장에서 어떤 파티클의 패드 라인을 구해봐라. 아니다. 어떤 파티클이 아니고 아까 전에 그 파티클 0초에서 2,8을 지난 파티클의 패드 라인을 구해봐라 라는 건데 사실 구할 필요 없어요. 패드 라인하고 스트림 라인하고 이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죠? 왜? 스터디 스테이트였으니까. 그죠? 속도장이 시간의 함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구할 것도 없이 아까 스트림 라인의 이퀘이션 구해놨으니까 그게 곧 패드 라인의 방정식이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이 문제는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패드 라인 스트림 라인 같은데 확인만 한번 해보죠. 진짜 같은지. 아까 패드라인 이퀘이션 사실 이미 다 구해놨습니다. 이게 패드라인 이퀘이션이죠. 지금 x0, y0를 초기 시간 t가 0일 때 x0, y0를 통과한 유체 입자의 좌표 정보가 저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저게 곧 패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 보게 되면 x0분의 x는
y분의 y0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는데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풀게 되면 2.8 0초에서 2.8 2,8을 지나는 파티클의 패스라인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xy는 x0 곱하기 y0 이게 16이었죠. 그죠? 스트림 라인하고 패스라인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질문 있어요? 그래서 패드 라인 구하는 방법 알려줬고 스트림 라인 구하는 방법 알려줬고 스트릭 라인 구하는 방법은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스트릭 라인의 개념만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수학적으로 뭐 계산하는 거는 그냥 산수예요. 그래서 각자 공부하셔갖고 숙지하려면 공부하셔갖고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스트림 라인이 어떤 유동장이 있을 때 그게 그 유동장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우리가 스트림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에 그 어떤 유체 입자도 스트림 라인을 가로질러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스트림 라인의 정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스트림 라인이다. 속도 벡터가 스트림 라인에 접하니까 스트림 라인을 가로질러서 유체 입자가 움직일 수 없겠죠. 그죠? 스트림 라인을 가로지르려면 스트림 라인에 수직한 방향으로 어떤 속도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 자체가 그게 0이 되게끔 하는 것이 스트림 라인이니까 가로질러서 유체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러면은 어떤 유체 입자도 어떤 순간에도 스트림 라인을 가로지르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게 스트림 라인 하나의 벽 역할을 해주는 거죠. 유체가 뚫고 못 지나가는 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한다면은. 스트림 라인의 노멀한 방향을 n 방향, 스트림 라인에 접하는 방향을 s 방향이라고 단위 벡터를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속도 벡터를 보게 되면 스트림 라인에 접하는 성분, 스트림 라인의 노멀한 성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스트림 라인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속도 벡터의 크기는 항상 S 성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라인을 뚫고 지나가는 유체 이동은 없다.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인 이제 속도 벡터의 크기는 스트림 라인 코디네이트에서 스트림 라인에 접하는 성분 속도와 같다. 이것이 특징이고 스트림 라인은 그러면 포개질 수 있느냐 서로 엇갈릴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즉 어느 한 점이 두 개의 스트림 라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왜? 그 말은 두 개의 속도 벡터가 있다는 얘기죠. 스트림 라인 두 개가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는 그 만나는 지점은 속도 벡터의 기울기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스트림 라인은 만나지 않습니다. 스트림 라인은 서로 만나지 않는데 크로스 교차하지 않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가 있긴 하죠. 속도가 0인 지점은 교차할 수 있죠. 속도가 0인 지점은 방향이 없으니까
교차할 수 있지만은 뭐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도 스트림라인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스트림라인이 있습니다. 두 개의 스트림라인 사이에 유량은 한번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두 개의 스트림라인을 그렸는데 그 두 스트림라인 사이에 어느 단면에서나 유량을 계산해 보면 유량은 일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은 도대체 플로우 레이트는 뭔가 플로우 레이트 유량이라는 말은 아는데 얼마만큼 많은 유체입자가 지나가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유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2에 나와요. 이게 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책에서는 4-2에 나오는데 플로우 레이트 보통 플로우 레이트라고 하면은 발류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의미하는데 발류메트릭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플로우 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유량이죠. 우리말로는 최적 유량 줄여서 보통 Q로 이야기하고 유량은 속도와 면적의 곱으로 주어집니다. 즉 주어진 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많은 유체입자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속도 벡터와 면적의 곱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최적이 지나갔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플로우 레이트예요. 속도는 어느 한 지점에서 유체입자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유량은 어느 한 면에서 한 단면에서 유체입자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어떤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게 유량이 됩니다. 이것 말고 비슷한 개념으로 매스 플로우 레이트 있어요. 지금 설명한 거는 일반적인 유량, 발륨 플로우 레이트를 의미하는 발류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최적 유량. 또 구체적으로 가끔 가다가 매스 플로우 레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얼마만큼 질량이 단위 시간당 어떤 단면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것이 매스 플로우 레이트예요. 질량 유량입니다. 최적 유량에다가 덴시티를 곱해주면 돼요. 단위를 보면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 3번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Q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스트림 라인이 있으면 두 스트림 라인 사이에 어느 단면을 보든지 간에 속도가 유량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스트림 라인 넘버 1이 이렇게 있고 스트림 라인 넘버 2가 이렇게 있다. 여기 1번 지점을 통과하는 유량하고 여기 2번 지점을 통과하는 유량하고 같다는 겁니다. 왜 같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테디 스테이트로 생각해보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스트림 라인의 쉐입이 안 변한다고 그랬죠. 계속 이 스트림 라인이 유지될 것이고 이 스트림 라인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유체입자는 없습니다. 그죠? 스트림 라인 정의에 의해서. 그 말은 1번 지점을 통과한 유체입자는 1번 면을 통과한 유체입자는 이 두 스트림 라인 어느 것도 뚫지 못하고 요 사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죠?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1로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면을 통과한 유체입자는 모두 다 2번을 통과해야 되고 이 안에 질량이 쌓이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그죠?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유량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1번 지점에서 들어온 만큼 2번 지점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스트림 라인 사이에서의 유량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량은 속도 1번 지점의 속도를
1번 지점의 단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DA1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아주 짧은 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2번 지점에서의 속도하고 2번 지점에서의 단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한다는 얘기는 1번 지점의 속도가 유니폼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 거고, 만약 유니폼하다고 하면은 적분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1번 지점의 속도 분포가 다 유니폼하지 않고 다 다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적분하는 게 복잡해지니까 1번 지점의 속도에 이 단면에서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속도 분포가 다른데 걔를 대표해주는 평균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평균 속도를 U average라고 하고 1번 지점의 면적, 2번 지점에서의 평균 속도, 2번 지점의 면적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두 개의 스트림 라인 사이에 플로우 레이트 일정하다 라는 게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또 평균 개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에버리지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니폼하지 않는 속도 분포가 있을 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니폼 속도로 가정을 하는데 대표 속도로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 대표 속도가 평균 속도라는 거예요. 그 단면에 대한 평균 속도.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게 Q가 되는 것이고, 에어리아를 그냥 A라고 한다면은 유량을 구한 다음에 유량을 그 단면에 대해서 나눠주면은 그것이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속도 분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속도 분포가 있다. 여기 봤더니 속도 분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커지는 그런 속도 분포더라. 근데 계산 적분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평균으로 쫙 낸 다음에 얘네는 이만한 크기의 평균 속도로 움직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질문 있어요? 접해버리면은 요 사이에 들어온 유체 입자는 어디로 가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쉽게 말해서 면적이 이게 만약에 아까도 했지만 벽면을 생각하면은 막힌 건데 일로 유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흔치는 않을 거고 굳이 뭐 이런 경우 생각할 필요 없을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순간에는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아니어도 어떤 주어진 순간에 스트림라인 두 개가 있는데 그 순간에 여기서 유량하고 여기서 유량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트림 스트림 튜브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스트림 라인의 집합이에요. 스트림 튜브는 뭐 어떤 진짜 뭐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아니고 가상의 튜브예요. 그래서 가상의 어떤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이렇게 하나의 임의의 폐곡선을 그리면 이 폐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스트림 라인들을 다 하나씩 그릴 수 있죠. 그죠? 쭉 그릴 수 있습니다. 유동장이 있으면 유동장에다가 아무렇게나 폐곡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뭐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스트림 라인을 그릴 수 있으니까 쭉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튜브처럼 보이는 관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스트림 튜브예요. 스트림 라인의 컬렉션이 스트림 튜브입니다. 근데 그냥 컬렉션 한 게 아니고 어떤 폐곡선을 따라서 스트림 라인을 쭉 그려갖고
하나의 튜브처럼 만든 거, 이게 스트림 튜브예요. 그래서 이게 클로즈드 루프입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트림라인 특성상 스트림라인을 가로질러서 유체 입자가 못 지나간다 그랬죠. 그죠? 스트림라인 정의에 의해서 스트림 라인을 가로질러서 못 가는 거고, 이거는 뭐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스트림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어떤 가상의 벽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상의 파이프 역할을 해줘서 요 클로즈드 룹 안으로 들어간 모든 유체 입자는 이 튜브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머물러서 저 반대쪽 끝으로 나오겠죠. 이게 하나의 어떤 가상의 튜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 튜브라고 하는 것은 그 스트림 라인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 튜브를 통과해서 튜브의 옆면을 통과해서 입자들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입자들이 지나가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튜브가 있으면 튜브의 이쪽 면으로 들어온 아랫면으로 들어온 모든 유체 입자는 튜브의 위쪽 면으로 다 빠져나가야 되겠죠. 마치 파이프처럼. 그죠? 그래서 튜브 안으로 들어간 애들은 튜브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때 안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게 옆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클로즈 룹,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체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키네매틱하게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퍼런스 프레임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레퍼런스 프레임은 뭐 동력학에서도 많이 배우는 거니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고체 물체가 움직이는 거 관찰할 때도 레퍼런스 프레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그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야구공이 날아가는 거 보는 거하고, 내가 야구장 스탠드에 앉아갖고 보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야구 선수라서 막 1루에서 2루로 뛰면서 야구공이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에 날아가는 공이지만은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는지, 서 있는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레퍼런스 프레임이에요. 유체유동도 유체 유동을 관찰할 때 레퍼런스 프레임을 먼저 잘 세워놓고 그걸 정의를 잘 해놓고 해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서 관찰했는지, 내가 가만히 서서 관찰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레퍼런스 프레임이에요. 다른 말로 좌표계죠, 좌표계. 그게 바로 좌표계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유체 유동을 관찰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레퍼런스 프레임입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이너셜 프레임이 있고 넌 이너셜 프레임이 있습니다. 관측 좌표계가 있고 비관성 관측 좌표계가 있죠. 뭐가 차이예요? 이너셜 프레임, 넌 이너셜 프레임 어떻게 달라요? 응? 대답해.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건 관성좌표계고 이거는 비관성좌표계인데,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은 가만히 서서 관찰하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관찰하면은 관성좌표계에 있는 거고, 내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관찰하면은 비관성좌표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해서 관찰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관찰하면 관성 좌표계를 쓰는 거고, 관측 좌표계가 레퍼런스 프레임이 관성 좌표계인 것이고, 넌 이너셜 프레임은 말 그대로 그 반대입니다. 내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관찰할 때 어느 걸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너셜 프레임을 쓰는 게 쉬워요, 항상.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넌 이너셜 프레임 썼을 때 어떻게 된다를 막 설명하는데, 모든 유체 역학 문제는 이너셜 프레임만 써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유체 역학 교과서에서 넌 이너셜 프레임도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내가 볼 때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너셜 프레임만 100%잘 이해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관찰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지만은 말은 쉬운데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이너셜 프레임에서 관찰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어떤 순간에 저수지에서 배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는데, 어떤 인스턴트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배가 움직입니다. 이게 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를 타고 배 주변에 물이 움직이는 거 하고, 그죠? 내가 저수지에서, 아니 내가 그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위에 떠다니는 배를 타고 배 주변에 물이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거하고, 내가 뚝방에 서갖고 그 배가 움직일 때 그 배 주변에 물이 움직이는 거를 관찰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그죠? 내가 인도에 서서 자동차에 의해서 공기가 교란되는 걸 보는 거하고, 내가 자동차 안에 타갖고 공기가 지나가는 거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배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내가 바깥에 서서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저수지에 물은 가만히 있는데 배가 물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서서 이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면 스트림라인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내가 배를 타고 배에 올라타서 보게 되면 배는 가만히 있고 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는 보게 되면 스트림라인 패턴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이렇게 배 주변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똑같은 유체 이동인데, 유체의 움직임인데 내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스트림라인 이퀘이션하고 왼쪽의 스트림라인 이퀘이션하고 오른쪽의 스트림라인 이퀘이션은 완전히 다른 이퀘이션이죠, 수학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유체의 이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패드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스테디 스테이트일 것 같아요, 언스테디일 것 같아요? 오른쪽의 이 경우 배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한다면은 이때 유체의 움직임은 나한테 스테디로 보여요, 언스테디로 보여요? 이게 상상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는 스테디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물이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내가 배가 움직이는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스테디이기 때문에 패드라인, 스트림라인 동일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언스테디예요. 배가 오기 전하고 배가 지나가고 난 다음하고 내가 관찰하는 지점의 속도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언스테디예요. 언스테디이기 때문에 패드라인, 스트림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패드라인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유체입자가 있다. 배가 다가옴에 따라서 얘가 점점 밀리죠. 밀려서 갔다가 배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빨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패드라인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프레임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가 궁금하느냐에 따라서 올라타서 관찰해야 될 때도 있고 내려와서 관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레퍼런스 프레임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질문 있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중간고사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